사람이 늙는다는 건 말이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참는 일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식 집에 들어갈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내 집에서는 주인이었지만 아들 집에서는 조심스러운 손님이 되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국 한 그릇 때문에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초겨울, 아직 눈은 아니지만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이었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고 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반가워할까? 혹시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괜히 옷을 3번 갈아입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귤 한 상자를 들고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괜히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자주 와서 그런가. 저녁은 소고기 무국이었습니다. 국 냄새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아들이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열이 펄펄 날 때 제가 밤새 끓이던 국, 그 아이가 지금은 가장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려던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나이 탓이겠지요. 국을 뜨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식탁 위에 동전만 국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탁! 국그릇이 뒤집혔습니다. 제 앞에서 뜨거운 국이 테이블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흘리시면 말씀을 하셔야죠. 애도 있는데. 저는 그 말보다 아들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냅킨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따끔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바로 울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야 눈물이 납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작아졌구나.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걸 이 나이에 배워보기로.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다 같이 밥 먹자. 아들은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래, 엄마가 대접할게. 며느리는 조금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식탁의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예전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말보다 기록이 중요하니까요. 아들이 어릴 적 제가 써두었던 가계부, 아이 병원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전세금 마련을 위해 팔았던 금반지 기록, 그리고 제가 아들 명의로 해둔 적금 통장 사본, 저는 그 모든 것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참교육은 고함이 아니라 사실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지만 그날은 설레서 깬 것인지 결심 때문에 깬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쌀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국은 이번에도 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작정 끓이는 국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고기를 볶고 물을 넣고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불은 약하게, 마음도 약하게. 화내지 말자.
저는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띵동.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자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른들 사이에 어떤 파도가 오갔는지 저는 일부러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 왔어?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이 올려졌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국자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좀 떠줄까? 며느리가 순간 긴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리고 국을 조금 흘렸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행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흘리면 닦으면 되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 말은 며느리에게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향한 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이건 그냥 보여주려고.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파일 속에는 3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계부, 병원 영수증, 대학 등록금 납부서, 전세 계약서 사본.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흘린 것들 다 닦으면서 살았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어릴 때 밥상 엎은 적도 있었어. 기억 안 나지?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엄마는 그릇을 안 엎었어.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자가 색연필을 떨어뜨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며느리야.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서 부른 게 아니다. 내가 작아지지 않으려고 부른 거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를 듣고 싶은 게 아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존중을 받고 싶다.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는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그릇 엎었을 때 나도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손님이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예민했어요. 아이 키우다 보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엄마도 힘들었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한테 그릇을 던지면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을 흘리면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크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작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국 한 그릇의 온도는 사람의 온도와 닮아 있습니다. 뜨거울 땐 데이고 식으면 서운하고 적당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식 집에 갈 때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더 이상 그릇을 엎지 않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배우면 관계는 다시 끓습니다. 천천히 넘치지 않게 화해는 했습니다. 며느리는 사과했고 아들도 제 편에 서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하루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워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쉬세요. 그 말이
배려인지 거리두기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자를 봐달라는 부탁에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는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 잡고 오시면 나도 힘들어. 아들의 낮은 목소리. 그날 이후로 엄마가 많이 상처받았어. 나도 상처야. 시어머니가 파일 꺼내는 게 정상 같아?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을 때 상대의 상처를 보지 못합니다. 며느리도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야 했나? 그날 밤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자주 안 갈게. 아들은 놀랐습니다. 왜 또 그래? 그냥 엄마가 할 일이 생겼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존엄을 지키는 일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노래교실, 글쓰기 모임, 실버 체조.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쓴 글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글이 참 따뜻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2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손자가 고열로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저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 새벽 2시,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그릇 엎은 거 저도 후회 많이 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해. 근데 어머니가 나가신 후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야 집이 따뜻했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은 병실에서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그날 내가 빨리 말 못해서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말했으면 됐다. 아들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손자는 퇴원했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국 끓여 드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흘릴지도 몰라.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흘리면 닦으면 되죠. 그 말은 그녀가 배운 말이었습니다. 국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조심합니다. 관계는 한번 엎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릇은 조심히 들어야 합니다. 손자가 태어난 뒤 며느리는 정말로 국을 끓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날처럼 소고기 무국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국을 떠주었습니다. 어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국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부러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평범함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우리 집 대출이 좀 많아.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 병원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그 말은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 아들 모르게 남겨둔 비상금, 그 돈을 보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조금 도와줄 수는 있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돈을 쥐는 법이 아니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 집 명의 공동 명의로 바꾸자.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엄마 이름도 올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도와주면 나도 이 집의 사람이다. 아들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며느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시어머니와 공동 소유자를 같이 떠올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를 공동 명의에 넣어요? 말은 점잖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국그릇을 엎습니까?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은 안 받아도 돼요. 그 말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도 안 낼게. 정적?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은 다시 냉기가 돌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공동명의 하자는 거 돈 때문 아니지? 저는 웃었습니다. 존중 때문이지.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돈은 빌리는 걸로 하자.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차용증 쓰고 이자도 드리고. 그 말은 처음으로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본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무서웠어요. 뭐가? 어머니가 이 집의 주인이 될까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주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니다. 사람이 되려고 한 거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사람답게 굴지 못했어요. 그 말은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었습니다. 아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공동명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열쇠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오세요. 저는 그 열쇠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공동명의보다 이게 더 큰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몇 달 후 손자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국 흘리면 어떻게 해? 저는 웃었습니다. 닦으면 되지.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릇은 안 엎는 거지?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을 엎은 날도, 다시 끓인 날도, 조건을 건 날도 모두 관계를 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존중은 돈보다 오래 가고
말보다 깊고 국보다 따뜻합니다. 이제 저는 자식 집에 가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 식탁에는 더 이상 국이 엎어지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아들 집에 덜 갔습니다. 불러야 가고 가지 않아도 되는 날엔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법이라는 걸 늦게 배웠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좀 나눌까요? 그 말에는 이전처럼 긴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도 애쓰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이번엔 며느리가 실수했습니다. 손자가 장난을 치다 국을 엎었습니다. 식탁 위에 또 한 번 뜨거운 자국이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그녀를 잡았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행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닦았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래.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닦을게. 그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용서라는 걸.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가족 모임 자리에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집에 자주 오시면 힘들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서로 힘들죠. 그 말에는 공격도 방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도 더 이상 공개적으로 저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술 한잔하고 제 집에 왔습니다. 엄마,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나 사실 무서웠어. 뭐가? 엄마가 떠날까봐.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안 떠난다. 근데 엄마가 자꾸 강해지니까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강해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랬다. 그는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적처럼.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숙제로 가족에 대해 쓰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야?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밥을 잘 닦는 사람. 손자는 웃었습니다. 국도 닦고? 그래, 국도 닦고. 아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릇 안 엎을 거야. 저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관계는 다음 세대에서 완성되는지도 모릅니다. 그해 가을, 제가 쓰러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늙으면 다 그래.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닦을게. 그 말은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에 와 반찬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워야죠. 닦는 법.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배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또 국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국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떨어질 것 같아. 모두 웃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흘리면 닦으면 되지.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그릇은 안 엎고. 그 말에 우리는 다 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참교육이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존중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국은 끓일 때 처음엔 거품이 많이 납니다. 시끄럽고 넘칠 것 같고 금방이라도 엎어질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품은 사라지고 국물은 맑아집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상처가 많습니다. 말이 날카롭고 행동이 거칩니다. 하지만 서로 닦아주다 보면 조금씩 맑아집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노년의 삶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날 엎어진 국은 결국 우리를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끓이게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사람은 위기를 겪고 나면 잠시 서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위기가 지나간 뒤에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퇴원 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고 손은 더 자주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간 좀 덜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그녀의 간을 걱정했겠지요. 이제는 그녀가 제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관계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은 언제나 매끄럽지만은 않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도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말에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집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그때 투자만 안 했어도 그럼 애하고는 누가 끊어? 저는 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부부의 싸움은 부부가 건너야 할 강이라는 걸. 대신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어릴 때 넘어지면 엄마가 대신 걸어줄 수는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일어나는 걸 믿는다. 그 편지를 식탁 위에 두고 나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스스로 배워야 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일 다시 시작하려고요. 결혼 후 일을 그만두었던 그녀는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제는 저도 제 몫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자기 발로 서야 편하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았습니다. 예전의 어색한 포옹이 아니라 진짜 의지의 포옹이었습니다.